안녕하십니까. 심리측정 및 평가 이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심리측정 및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통계적인 부분들도 숙지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심리 검사 내용이 있죠. 그 심리 검사에 뭐 객관적 검사라든지 또는 투사적 검사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 놓으시는 것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3급이다 보니까 뭐 심리 검사의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심화된 내용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검사들의 구성이라든지 또 하위 척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어떤 통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숙지해 놓으셔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장에 있는 심리 측정의 기본 개념이 있는데 제1절에 보면 검사, 측정, 평가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검사 개발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심리검사의 의미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있죠. 거기에 별표를 쳐주시고요. 밑에 각주도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심리검사의 의미를 간단히 좀 워밍업 차원에서 보시면 인간의 행동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수많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특수한 검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수검사의 대표적인 것이 적성검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성격이나 능력이나 그 밖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의 내용과 그 정도를 밝힐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미 마련된 문제나 어떤 작업을 제시한 다음 그 사람의 행동이나 행동의 결과를 어떤 가정의 표준적 관점에서 비추어 질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양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질적, 양적 기술 하는 조직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심리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도구는 아닌지 아시죠? 그리고 단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보조도구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신하거나 너무나도 불신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보면 심리평가가 나옵니다. 심리평가의 내용이 아래 각주에 붙어 있는데요. 심리평가는 아래 각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평가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이다. 그 다음에 형광펜 밑줄,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등 여러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심리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평가는 심리검사 수행이 기본 요소로서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면담이라든지 자연적 상황, 체계적 상황에서의 관찰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기록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심리평가를 내려야 되겠죠. 심리평가는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해석을 내리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평가 과정은 1차적으로 자문이 의뢰된 문제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평가 절차와 심리검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시행 채점하고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그 외에 다른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면담 자료라든지 행동 관찰 자료,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종합하며 심리평가를 자문한 의뢰처나 인접 전문가 또는 피검사자에게 이러한 결과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게 바로 심리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면요. 1번 밑줄 쳐져 있죠? 별표. 심리평가는 그 다음에 형광펜 밑줄,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개인력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끊으시고요. 즉 심리평가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야기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인데요.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전문지식, 그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바로 심리평가가 되는 겁니다.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심리검사부터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전문지식까지 밑줄 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여러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즉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해석을 내리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이 바로 심리평가입니다. 이미 중요한 거 다 끝났습니다. 자, 2번 임상가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 결과, 면담, 관찰, 기타 기록 등을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종합해야 하는 것이고요. 심리평가가 의뢰되면 먼저 의뢰된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평가 절차와 검사를 결정하고 시행하고 채점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합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중요한 해석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평가만으로 개인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검사 과정의 행동관찰 면담자료 토대로 해서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은 심리학, 정신병리학과 같은 전문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심리평가란 결론적으로 시작, 심리검사 결과 동그라미 1, 행동관찰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면담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 동그라미 4, 이것이 종합된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6번 별표, 1번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판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니까 적어야 됩니다.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은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면담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관찰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임상적인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종합적인 과정이 우리가 이제 심리평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평가는 심리검사의 내용, 그 다음에 면담, 행동관찰, 전문적 지식의 어떤 종합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것들의 종합적인 분석을 우리는 심리평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박스형의 문제로 잘 출제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검사의 목적입니다. 이것도 워밍업 차원에서 잠깐 보시죠. 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의 동그라미, 한 개인의 행동상의 원인적인 요인을 진단하는 겁니다. 원인 진단의 밑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사를 통해 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 또는 연구하여 기술하거나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개성, 적성의 발견을 통하여 개성, 적성. 개성을 우리가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성격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격이나 적성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격검사와 적성검사이거든요.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검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적성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다. 학업 성취도의 예측이라든지 특정 활동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심리검사의 결과는 개인 상호 비교를 그 근거에 두어 앞으로 한 개인이 수행할 행동을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개인의 행동상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적절한 심리검사의 사용을 통해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결함이라든지 결점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 심리검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밑에 실력 따지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검사, 측정, 평가의 개념, 비교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검사와 measurement라고 하는 측정과 evaluation이라는 평가는 다른 개념들입니다. 첫 번째 검사는 대답될 일련의 질문과 과제를 제시해 놓은 것인데 적성검사, 학업성취도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 등이 있습니다. 측정은 물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수량화하는 과정입니다. 수량화하는 과정의 밑줄, 무게, 길이, 심리적 특성의 측정 과정을 들 수 있으며 측정은 검사보다 광의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검사가 있으면 우리가 검사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이 더 광의의 의미입니다. 평가입니다. 인간 프로그램 사물의 속성과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밑줄,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가 바로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는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고 수집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측정과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연상시켜 드리면, 자, 동그라미를 세 가지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세 가지 안에 첫 번째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측정을 하는 거고 측정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검사에는 성격검사뿐만 아니라 적성검사, 지능검사 등 여러 가지의 검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고 그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상담 초기 내담자 평가의 내용인데 참고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에 대한 준비도 평가해야 되겠죠. 내담자의 귀인 양식이나 대처 유형 이런 것들도 상담 초기 때 어느 정도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에 대한 준비도를 보면 상담에 대한 준비도란 밑에 있는 그 각주가 있는데요. 이 각주는 다음에 있는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상담에 대한 준비도가 있는데 상담에 대한 준비도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담자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각주가 바로 이제 김인수, 스티븐 디쉐이저가 말한 내담자의 유형이에요. 해결 중심 치료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분인데 이러한 것에서 방문형이 있고 불평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형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담자의 준비 정도를 말하며 내담자들은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문제에 대한 소유의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뭐 개인차가 다 있겠죠. 내담자마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의 귀인 양식과 대처 유형인데요. 이것도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 원인에 대한 귀인 양식과 어떤 것을 원인으로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의 소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링맨 등은 내담자의 귀인 양식과 대처 양식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가 자조, 두 번째가 보상, 세 번째가 의존, 네 번째가 의학적 유형입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요. 내담자의 귀인 양식과 대처 유형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죠. 1번은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으니까 2번에 보면 내담자의 귀인 양식과 대처 양식에 따라 내담자를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자조가 있습니다. 자조는 오른쪽에 보시면 문제 원인을 자신에게 해결도 누구에게 자신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귀인 자기 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조적 유형이라고요. 그 다음에 보상적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 원인은 자기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 원인은 밖에서 찾고 해결은 자신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외적 귀인 자기 대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존적 유형입니다. 의존적 유형은 우리가 이제 해결을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존이잖아요. 문제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데 해결책은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귀인 타인 대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학적 귀인은 외부 원인에서 찾고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문제 해결책도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그걸 의학적 유형이라고 해요. 문제 원인도 자신에게 있지 않고요. 그 해결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의학적 유형입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양식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있는데요. 문제 해결 양식 마이어브릭스의 성격 유형 척도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MBTI입니다. MBTI는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거론하기로 하고, 자, 외양, 내양, 그 다음에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이 있습니다. 왼쪽에 써주세요. E, I, S, N, T, F, J, P입니다. E, I, S, N, T, F, J, P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자, 외양, 내양,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양과 내양은 집단 구성으로서 해결돼 개인적 해결이다라고 했는데요. 에너지의 방향을 외부 세계에 두느냐 내적에 두느냐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형과 직관형은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정의하느냐 가능성에 근거하여 문제를 정의하느냐 이런 것인데요. 대개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정의하면 감각이고요. 가능성에 근거해서 문제하면 직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고형은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요. 감정형은 가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 이렇게 정리하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고형이 되고 가치 판단을 해서 가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바로 감정형이다. 판단형과 인식형인데요. 계획과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느냐 문제 정의에 더 관심을 두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절차 어떤 계획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좀 차가 나는 사람들은 되게 판단형이다라고 하고요. 문제에 대한 정의에 좀 집중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각형, 인식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참고하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대처 양식입니다. 해프너 등은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반성적 유형, 억압적 유형, 반응적 유형입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문제 해결의 논리적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 반성적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이 억압적 유형이고요. 강한 정서적 반응과 충동성을 보이는 사람이 말 그대로 반응적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대처 양식입니다.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서 반성이나 억압이나 반응적 유형에서 반성적 유형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죠. 문제 해결의 논리적 과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반성적 유형입니다. 자, 상담 초기 내담자 문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 신청서, 내담자의 인적 사항이나 호소 문제나 이전 상담 경험이나 상담의 긴급성 등을 질문해서 기록하는 게 상담 신청서가 되고요. 호소 문제 목록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체크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접수 면접이 있는데 접수 면접의 목적과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내담자 문제의 성격과 심각성을 평가를 하고요. 개입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상담자와 내담자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접수 면접이란 걸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이때 이제 접수 면접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면접을 하느냐, 호소 문제가 무엇인지, 현재 최근의 기능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스트레스 원은 무엇인지, 사회적 및 생리적 자원은 무엇인지, 외모나 행동은 어떤지, 문제와 관련된 개인사, 가족관계, 상담에 대한 기대, 동기 등을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표준화 검사의 활용이라 했는데요. 표준화된 조건에서 피검자라고도 합니다. 피검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관찰 수단이나 도구를 말하는 것이 표준화 검사입니다. 이때 표준화라는 말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실시 상황이나 조건이나 검사 내용과 자극을 모든 피검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말 쓴 겁니다. 검사 결과의 상대적 비교만 밑줄 쫙 그어주세요. 규준 집단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화된 검사는 이미 규준 집단에 의한 채점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피검자가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이제 받고 나서 원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표준 점수로 변환을 해서 그 표준 점수와 규준 집단의 표준 점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규준 집단에 의하면 평균 이하다, 평균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비교를 보다 타당하게 하도록 하는 규준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규준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규준이 있어야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규준은 규준 집단에서 나오는 기준들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규준이라고 하고, 이 규준과 바로 내담자의 검사 결과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건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문항 난이도가 있습니다.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문항 난이도가 있고, 문항 변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항의 유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답지의 매력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출제 포인트인데, 첫 번째 있는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가 많이 출제되니 거기 2번 문항 난이도 별표, 그 다음에 3번 문항 변별도 별표입니다. 자, 문항 난이도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문항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정답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률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잖아요. 쉬운 문제일수록 맞출 확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항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쉬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난이도는 정답률이기 때문에 끊어요. 난이도 지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은 쉽다는 의미입니다. 1번 별표. 그 다음에 문항 난이도 계산 공식은 그래서 전체 사례 수분의 정답자 수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자, 즉 문항 난이도는 각 문항에 정확하게 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한 학급에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32명이 정확하게 답을 맞췄어요.
그러면 쉬운 문제 아닙니까? 40문제에서 32명이 맞췄기 때문에 따라서 40분의 32 곱하기 100이 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 80%가 나오는 거예요. 자, 0.80이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항 난이도는 특정 문항을 맞춘 사람들의 비율로서 0에서 1의 값을 가집니다. 문항 난이도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항 난이도가 적절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해요. 자, 어려울수록 신뢰도는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낮아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가로 묶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다. 문항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우면은 거기 나온 대로 유사하게 나올 확률이 낮아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유사하게 나올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유사하게 나올 확률이 낮으면 그렇죠.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문항 난이도가 딱 절반, 0에서 1이니까 딱 절반, 0.50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상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검사 점수의 분산도가 최대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50이면 틀린 사람이 50이 있고 맞은 사람이 50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 점수의 분산도가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이 적절하게 포함되고 중간 수준 난이도 문항이 다수이면 변별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변별력도 생기게 돼요. 난이도가 적절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상적이고 변별력이 높다는 것은 곧 편차가 커진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분산도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변별도가 높다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맞추고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걸 틀리는 거예요. 따라서 변별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변별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맞추는 사람과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편차가 크기 때문에 분산도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 보면 문항 난이도가 나옵니다. 문항 난이도는 한 문항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정답률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난이도 하면은 우리가 어려울 난자잖아요. 어려울 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는 대로 어려운가를 나타내는 지수다. 선다형 문항입니다. 선다형 문항에서 난이도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n분의 r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죠. 이 n이 바로 총 피험자 수, 총 사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r이 문항의 답을 맞힌 피험자 수예요. 정답자 수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선다형 문항에서 쓰는 문항 난이도라고 하고요. 부분 점수 부여되는 서술형 문항인데 이거는 좀 복잡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P는 분모가 n 곱하기 SA 분의 r 곱하기 100이 되는데 이 r은 어떤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들이 받은 점수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SA라고 하는 것은 그 문항에 주어진 배점이 되겠습니다. 부분 점수가 부여되는 서술형 문항이니까 우리가 이제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5점인데 이것이 5점인데 이것이 일부 들어가 있고 일부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부분 점수로 뭐 3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부분 점수가 부여되는 서술형 문항이라고 그래요. 이거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선다형 문항에 했었던 거 있죠. 총 사례수분의 정답자 수 곱하기 100 이것을 알아놓으시면 돼요. 난이도 0.25는 어려운 문항이라 하고요. 이 0.25에서 0.75는 적절한 문항이라 하고요. 0.75 이상은 쉬운 문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문항 난이도 100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루었어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65명이 정답을 맞추었어요. 그러면 65%가 되잖아요. 0.65니까 문항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문항 난이도를 간단하게 볼게요. 자, 문항 난이도를 간단하게 보는데 문항 난이도는 정답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답률. 자, 그럼 문항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면 정답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쉬운 문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쉬운 문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문항 난이도는 0에서 1 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0이다. 여기가 1이다.
0에서 1값을 가는 것이 문항 난이도인데 문항 난이도의 값입니다. 자, 문항 난이도의 값에서 0.25가 있고 그 다음에 0.75가 있습니다. 자, 0.25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네,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높잖아요, 정답수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적절한 범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항 난이도가 적절한 범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항 난이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문항 난이도가 적절하잖아요. 문항 난이도가 적절하면 자, 문항의 변별력은 높아지게 돼요. 문항 난이도가 적절하면 문항의 변별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자, 난이도가 적절하고 그 다음에 문항의 변별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난이도가 적절했을 때예요.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이건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항 변별도 들어갑니다. 문항 변별도는 한 검사에서 각 문항이 수검자의 능력 수준 변별에 가로 묶어주세요. 능력 수준 변별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되는데요. 즉 문항 변별도란 학생의 능력을 어느 정도 변별해 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능력을 변별하는 것을 변별도라 한다. 예를 들면 변별력이 있는 문항은 능력이 높은 수검자가 답을 맞출 확률이 능력이 낮은 수검자가 답을 맞출 확률보다 높아야 되겠죠. 자, 문항 변별 지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갖는데요. 이 값이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되고 0에 가까우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마이너스로 가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높은 수준의 학생들은 못 맞추고 낮은 수준 학생은 맞추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규준 참조 검사, 규준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규준 참조 검사에서는 문항 변별 지수가 적어도 0.3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인데 양수가 나오면 좋긴 좋은데 거기에서 0.3 이상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도표가 하나 있어요. 문항 변별도 해석 기준이 있는데 0.40 이상 있잖아요. 그럼 변별도가 높다라고 하고요. 0.30 이상이면 변별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0.20 이상이면 변별력이 낮아지고요. 0.10이면요. 변별력이 매우 낮고요. 0.1 미만이다. 마이너스 값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는 문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문항이 능력에 따라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끌어요. 문항 난이도에 영향을 받는다. 자, 문항 난이도가 적절했을 때 문항 변별도가 높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문항의 변별력이 높으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했고요. 개별 문항 점수와 전체 점수 간의 상관이 높으면 문항의 변별도가 높아집니다. 개별 문항 점수가 있잖아요. 개별 문항 점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 문항의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점수가 있는데 이것이 상관이 있으면 바로 이제 변별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개별 문항의 총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해 정도를 우리가 이제 문항 변별도라 말할 수 있어요. 개별 문항의입니다. 개별 문항의 총점이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수한 집단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개별 문항의 총점이 낮은 사람은 우수하지 못한 집단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걸 구분해 주는 거, 구별해 주는 게 바로 문항 변별도다. 자, 변별도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한 공식입니다. 원래는 한 문항의 문항 변별도 지수를 낼 때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요. 이제 아래 나오게 되는데 자, 거기에 보면 변별도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F가 있고요. 분모에 F가 있고 분자에 RU-RI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U는 상위 집단의 정답자 수고요. 그 다음에 RI는 하위 집단의 정답자 수입니다. 그래서 상위 집단의 정답자 수 마이너스 하위 집단의 정답자 수가 되고요. F는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각각의 총 사례수입니다. 그래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인원수를 다 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모 F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산 문제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이 세 가지의 정보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전체 피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27%를 상위 집단으로 끊어요. 하위 27%를 하위 집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0.40 이상 했을 때는 매우 좋은 문항, 0.30에서 39까지는 상당히 좋으나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 그래서 변별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0.20에서 0.29는 약간 좋은 문항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문항. 0.19 이하는 별로 좋지 않은 문항으로서 버려야 하거나 수정돼야 되는 문항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0.19 이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죠. 그리고 밑에 좀 복잡한 것을 볼게요. 자, 문항 변별도는 학생의 능력 수준을 문항이 구별하는 거예요. 문항이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문항 변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문항 변별도는 문항 난이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문항 난이도 영향 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문항의 점수와 개별 문항 점수하고 그 다음에 전체 문항의 점수가 상관성이 있다. 서로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개별 문항 점수하고 그 다음에 전체 문항 점수가 상관성이 있을 때는 문항 변별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항 변별도가 높다. 자, 이것의 숫자 범위를 보죠. 숫자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갖는데 자, 이게 문항 변별도입니다. 자, 문항 변별도에서 여기 가운데 0이 있습니다. 이건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0은 되게 없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와도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실력이 없는 학생이 맞추고 실력이 높은 학생이 틀리는 것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항의 변별도가 높다라고 할 때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0. 아까 말씀드렸던 4가 있었잖아요. 0.4는 문항 변별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0.3이 있다. 0.3이 있다. 0.3은 문항 변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0.4 정도 기억하시죠? 문항 변별도가 높은 것은 0.4다. 그래서 높은 것은 0.4 이상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상위 집단이 있고 하위 집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27%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문항 변별도 지수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공식이 이 두 가지 집단을 합한 수 그리고 RU에서 RI를 뺐잖아요. 그래서 상위 집단 27%의 정답자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위 집단 27%의 정답자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빼는 것이죠. 그래서 변별 지수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변별 지수는 상위 27%의 학생 수와 하위 27%의 학생 수, 총 사례수입니다. 학생 수를 합합니다. 학생 수를 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위 27%의 정답자 수 간단히 쓴 거예요. 정답자 수에서 마이너스 자 하위 27%의 정답자 수 이렇게 빼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 27%의 정답자 수 마이너스 하위 27%의 정답자 수를 이 두 가지의 학생, 이 두 그룹의 학생의 수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변별 지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밑에 보시면
지필검사의 응답 결과 총 4명 응시했고 문항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항 1에 해당되는 문항 변별도를 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식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시죠. 김수진, 이진영, 박진수, 배수연의 문항 1, 문항 2, 문항 3에 이 문항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수진은 이게 맞췄을 때는 이게 1점이 되고요. 못 맞추면 이게 0점이 되는데 김수진은 문항 1, 2, 3을 다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영은 문항 2를 맞췄고 문항 3을 틀렸습니다. 박진수는 문항 1, 문항 2 틀렸고 문항 3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연은 다 못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이것을 느낌으로 한번 가져가면 지금 김수진은 실력이 있나 봐요. 다 맞췄잖아요. 배수연은 좀 실력이 떨어지나 봐요. 다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진영과 박진수는 중간 그룹 정도 되나 봐요. 이진영은 2문제를 맞췄고 그 다음에 박진수는 1문제를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문항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항의 변별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맞추는 그룹이 있고 못 맞추는 그룹이 있고 또 중간 그룹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항의 변별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자, 문항 1에 문항 변별도를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제가 복잡하다고 참고만 하라 했는데 말 그대로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항 1에 보면 김수진 1, 이진영 1, 박진수 0, 배수연 0이 있어요. 김수진과 이진영은 맞췄지만 박진수, 배수연은 이걸 못 맞췄다는 거죠. 자, 학생 수는 4명입니다. 자, 김수진 X가 있는데 이 X는 그 문항 점수가 됩니다. 거기 이제 도표에 보면 문항 점수 X가 있잖아요. 그래서 1100이 들어가 있어요. 자, Y가 있습니다. 이 Y는 총점이에요. 그러니까 세 문항의 총점을 말하는 거예요. 문항 1, 문항 2, 문항 3의 총점을 보면 32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21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X와 Y를 곱해요. X, Y를 곱하면 1 곱하기 3은 3, 1 곱하기 2는 2, 0 곱하기 1은 0, 0 곱하기 0은 0이죠.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곱하시면 돼요. 1의 제곱, 1의 제곱, 0의 제곱, 0의 제곱, 1100이 되고, 그 다음에 Y의 제곱을 합니다. Y 제곱하면 3, 3은 9, 그 다음에 2는 4, 그 다음에 1, 1은 1, 0, 0은 0, 이렇게 해서 세팅이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합계잖아요. 합계. 우리 합계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합계 표시를 했을 때 X의 합계가 2, Y의 합계가 6, XY의 합계가 5, X제곱의 합계가 2, Y제곱의 합계가 14가 돼요. 아셨죠? 자, 이런 도표를 만들어야 문항 1의 변별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거든요. 자, 문항 1의 변별도를 보면 수식이 좀 복잡하죠, 여러분. 거기 분자가 어떻게 들어가죠? n 곱하기 그 다음에 xy의 합이에요. 그 다음에 x의 합과 y의 합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는 건데, 자, 그러면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4명이잖아요. 이 n이 뭐냐면 학생 수를 말하는 거예요. 학생 수 4명을 말하는 거고, 자, 4명 곱하기, 자, xy의 합이 얼마예요? 5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합이 얼마예요? 2가 되고 y의 합이 얼마예요? 6이 되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6을 이제 곱해서 앞에서 뒤를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보시면 루트가 씌워졌어요. 자, 루트에 n 곱하기 그 다음에 x제곱의 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n이 4잖아요. 4. 그 다음에 x제곱의 합을 봐봐요. 위에 도표에서 2가 되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x의 합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x의 합은 2였죠. 그래서 그것을 제곱하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2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y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n이 있습니다. 4 곱하기 그 다음에 y제곱의 합이 얼마였죠? 14. 제일 큰 숫자였죠. 14.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y의 합이 얼마예요? 6이잖아요. 6. y의 합이 6인데 자, 이것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6, 6에 36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내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0.8944가 되네요. 0.8944는 0.90이잖아요.
0.90이면 거의 여기입니다. 여기 0.90이면 여기예요. 그래서 문항의 변별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계산식은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기 제가 가히 썼던 거 있잖아요. 뭐죠? 상위 27% 학생 수와 그 다음에 하위 27%의 학생 수를 더해라. 그래서 분모에 두고 분자는 상위 집단 27%의 정답자 수와 빼기 그 다음에 하위 27% 집단의 정답자 수 이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항의 유용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의 유용도는 실용도라고도 합니다. 실용도. 문항 유용도 실용도란 가급적 최소의 노력, 거기서부터 가로, 최소의 노력, 최소의 시간, 최소의 경비 가로 닫고 이것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문항 유용도라 합니다. 즉 실용도는 한마디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용도 사례로는 검사 문제가 적절해야 되고요. 실시하기가 용이해야 되고요. 검사 채점이 객관적이고 용이해야 되고요. 검사의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요. 경제적이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투사적 검사보다 객관적 검사가 이 문항의 유용도가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훌륭한 평가라 하더라도 노력과 비용, 시간이 많이 드는 평가는 실용도가 있는 평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평가의 원리나 그 방법을 항상 현실적 교육 여건에 맞게 조절하고 실제에 적용시켜서 조화롭게 학습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문항 유용도 실용도가 나와 있는데요. 평가 도구의 실용적 가치에 관련을 두는 문제로서 문항 제작이나 평가 실시나 채점상 비용이나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 소기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말합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무리 훌륭한 평가 도구라 할지라도 채점이 복잡하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사용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면 실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문항 유용도의 실용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시가 용이해야 되고요. 두 번째, 채점이 용이해야 되고요. 세 번째, 검사 해석과 활용이 용이해야 되고요. 비용, 시간, 노력이 절약되는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효율성의 동그라미. 자, 실시의 용이성의 시간 제한이나 실시 과정, 방법이 명료하고 간결하며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노트를 하면 문항의 유용도는 실용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용도를 말한다. 자, 이 유용도는 실시, 채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석이었죠. 해석. 이런 것들이 용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로 뭐가 있느냐? 객관적 검사가 있다, 표준화된 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 검사, 표준화 검사가 바로 유용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효율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효율성이 있을수록 문항 유용도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심화학습 들어갑니다. 오답지의 매력도입니다. 오답지의 매력도까지 이번 시간에 해볼 건데요. 오답의 매력도라고도 하고요. 오답지 매력도라고도 합니다. 자, 이 오답지 매력도는 상당히 이제 그 문제를 아주 매력적으로 잘 출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만약에 높다. 그러면 그거는 오답지의 매력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좀 틀려줘야 돼요. 틀려줘야 매력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정답지와 오답지가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다. 2번 중요, 별표. 이때 오답지의 응답 비율이 공식적으로 계산된 오답지의 매력도보다 높으면 매력적인 답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답지에 응답한다는 것은 뭐냐면 답이 아닌 곳에 응답하는 걸 말해요. 그거하고 그 비율하고 여기서 나오는 오답지의 매력도하고 계산해 봤더니 이 오답에 응답할 확률이 높더라, 비율이 높더라.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고 그 미만이면 매력적이지 않은 답지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등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답, 응답 비율이 있습니다. 오답, 응답 비율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했던 오답의 매력도가 있다. 오답의 매력도. 그런데 오답에 응답할 비율이 커요. 이렇게.
오답에 제가 틀리면 상당히 매력적인 문항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답지다 이럴 때는 매력적 답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답의 매력도가 더 커버리면 거기에 나온 대로 매력적이지 못한 답지로 판단을 합니다. 자, 오답지의 매력도에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답지의 매력도가 있는데 자, 오답의 매력도는 거기 답지에 선택할 확률이 있거든요. 답지에 선택할 확률을 P5라고 해요. P5가 바로 오답지의 매력도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P가 나오는데 P가 뭐죠? 문항 난이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Q가 뭐죠? 답지수가 돼요. 답지수. 문항 난이도하고 답지수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오답지의 매력도를 하는 것인데 오답지의 매력도는 답지 선택 비율이에요. 답지 선택 비율. 이 답지 선택 비율은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 정답 선택 비율이 있죠. 여기는 오답 응답 비율이 있죠. 이게 커야 매력적인 답지가 되는 거예요. 다 맞춰버리면 이게 이제 매력적인 답지가 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문항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거기 공식을 보면 Q-1분의 1-P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Q가 뭐라겠어요? 거기서 Q는 답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답지수. 답지수는 정답을 맞춘 수를 말해요. 답지수는. 그 다음에 P가 문항 난이도였죠. 문항 난이도. 그래서 답지수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문항 난이도. 이렇게 하면은 이 답지를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인 오답의 매력도가 나온다. 근데 이거 공식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답지의 매력도는 답지 선택 확률이에요. 답지 선택 비율이에요. 답지 선택 비율을 오답지의 매력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에 응답한 비율하고 그 다음에 오답지의 매력도하고 비교했을 때 오답에 응답할 비율이 높았다. 오답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인 문항들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었고요. 심화학습 다음에 있는 기출문제 확인학습 문항반응 이론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용이 좀 많으니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전반부에 했던 것들은 좀 워밍업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후반부에 있는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항의 유용도라든지 오답지의 매력도 이것들은 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지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출제된 문항에 보면 선택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넣어드린 거고 주로 이제 문제화되는 것은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다. 이걸 잘 정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문항 반응 이론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